마지막으로 인간의 문제와 동물의 문제가 상충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차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는 이미 다 한 것이고 인간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는 부차적인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동물들과 여러분들의 관계 속에서 피해자가 누구이고 가해자가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모르긴 해도 우리가 가해자고 동물들은 피해자일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문제를 고려한다라는 것은 가해자의 입장을 고려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상시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을 때 가해자의 입장을 우리가 고려합니까? 가해자의 이익을 고려합니까? 거의 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본다면은 인간의 문제와 동물의 문제가 대립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동물에게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지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워낙에 인간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데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동물의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부차적으로 생각을 하고 인간에게 해가 되는지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참으로 일관성 없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인간 문제에서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서 가해자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막상 동물과 인간의 문제에서는 가해자의 문제를 오히려 더 크게 생각을 해. 이건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인간에게 피해가 된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은 좀처럼 움직이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을 나타낼 것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인간에게도 도움이 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동물의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그 심각성을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동물의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하더라도 인간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동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인간에게 해가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과연 이런 생각들이 얼마만큼 적절한지를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간의 문제부터 해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것이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실천가로서 동물의 권익을 위해서 매일같이 뛰어다닌다라고 한다면은 인간의 문제와 동물의 문제가 양자택일의 문제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반인들이 동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저 식사를 할 때에 채식을 하면 되는 것이고 또 동물로 만들어진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동물의 문제와 인간의 문제가 양자택일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얼마든지 인간의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소위 동물 해방론자들은 동물을 해방하는 것이 곧 인간을 해방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동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라고 해서 모든 인간 문제가 자동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 예를 들어서 기아의 문제라든지 환경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건강의 문제 등 같은 경우는 동물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이 곧 인간에게도 관심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동물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동물 해방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건강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관심의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건강 문제와 관련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도 학생들에게 토론을 시켜보면은 동물권을 옹호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는 자료만을 가져와 가지고 발표를 하고, 또 건강에 해가 된다라는 입장에서 발표를 하는 친구들은 마찬가지로 이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해가 된다라는 그런 자료만을 가져와 가지고 발표를 하는데, 사실상 양자 중에서 어느 쪽이 옳은지를 우리 같은 일반인들은 판단을 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전문가들마저도 의견이 나누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옳은지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건강 문제에 심각한 영향을 준다라는 그런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반론을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전문가들의 보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위 베지 닥터라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채식이 우리의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된다라는 생각하에 이런저런 운동들을 벌이고 있어요. 물론 의사분들 중에서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의사분들 모두가 다, 그래서 소위 건강 전문가가 천편일률적으로 건강에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정말로 심각하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건강 전문가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채식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별로 존재하고 있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왜? 벌써 이미 세상을 떠났을지도 몰라요. 건강이 안 좋아져서. 그런데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완전 채식주의자들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 거의 대부분은 상당히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흔히 일어난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순식간에 퍼져가지고 채식주의자들도 채식을 중단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런 분명한 사례들이 그렇게까지 많이 나타나지 않는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채식을 함으로써 건강상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미루어 봤을 때는 채식을 한다라는 것이 결정적으로 건강에 해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도 과거에는 맹렬한 육식주의자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완전 채식주의자는 아닌데 저는 어느 정도 채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채식을 하고 있는 지금과 과거에 육식을 즐겨했을 때와의 건강을 비교해 보면은 지금이 훨씬 건강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이런 어떤 직접적인 경험도 역시 채식이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 어떤 근거가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중앙신경계를 갖지 않는 동물들을 선택해서 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곤충들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들 설국열차 봤습니까? 거기에서도 바퀴벌레 재워가지고 먹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곤충들이나 소위 중앙신경계를 가진 포유류, 조류, 양서류, 어류, 파충류를 제외한 그런 동물들을 먹으면서 단백질을 보충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그러면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동물들을 가리지 않고 먹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을 먹을 때에도 얼마든지 구별해서 먹을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귀찮다라는 이유 때문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이유들 때문에 가리지 않고 동물을 먹는다라는 것은 단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채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최소한의 채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없는 월요일이라든지 아니면 고기 없는 점심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고기를 줄인다라고 했을 때에도 동물들의, 여러분들이 즐겨 먹는 그런 동물들의 복리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적어지면 상대적으로 이 친구들이 훨씬 좀 넓은 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살아갈 수도 있고 당장 고통을 받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식을 어느 정도까지만 해도 그 동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방법들은 채택하지 않고서 전면적으로 건강 등을 이야기를 하면서 고기를 먹는다라는 것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물 해방론자들은 채식을 하는 것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만 몰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채식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그러면서 채식을 어느 정도까지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면은 좋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것들을 외면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윤리적인 관점에서는 그러하다라는 것이에요. 건강. 그 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인데요. 우리가 채식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 환경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고 소위 동물 해방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어느 정도까지는 좀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가축들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공간이나 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수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서부터 배출되는 오물들이 있고 그것이 토양을 오염시키고 그 다음에 수질을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를 분명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고기를 먹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와 같은 환경 문제가 훨씬 줄어들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구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열대우림 지역, 특히 아마존 지역인데 이 하루가 다르게 파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소목초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아마존이 파괴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마존이 파괴된다라는 것은 환경에 상당히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 파괴되는 속도도 엄청나게 빠르다라고 하는데 만약에 이와 같은 목초지에서 생산된 고기가 그 나라의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생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문제는 덜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선진국의 육식가들을 위해서 소위 아마존이 파괴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자 한다면은 채식을 하는 것이 육식을 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기아 문제인데요. 이 문제도 어느 정도까지는 논란이 있는 문제일 수가 있는데 산술적으로만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축에게 주는 곡물들을 가축들에게 주지 않고 인간이 직접 활용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세계적인 기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미국 사람들이 1년에 10%만 고기 소비를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6천만 인구가 기아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단순히
미국의 가축수를 절반으로만 줄인다라고 하더라도 비사회주의 저개발 국가의 칼로리를 4번 메우고도 남음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산술적인 어떤 계산만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배의 문제가 실제로 이렇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확실하다라고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럼에도 이와 같은 가능성은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소위 고기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낭비적인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한 단위의 동물 단백질을 생산하기 위해서 송아지는 무려 21단위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의 양이 21분의 1로 줄어든 상태에서 우리는 단백질을 고기를 통해서 섭취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단백질 부족을 전 세계적으로 만연되어 있는, 특히 제3세계의 기아 문제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해결하고도 남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측면에서 동물 해방은 곧 인간의 해방이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윤리 이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에도 채식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이고, 그 외의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래서 동물을 배려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옳은 것이고, 심지어는 인간을 위해서도 고기를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동물 해방론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채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좀 정리를 하자면요, 채식을 해야 되는 윤리적인 이유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문제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말할 것도 없이 우리의 식사 관행을 이 논변은 제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즐겨 먹는 고기, 이런 것이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래서 채식으로 전환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 논리들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윤리 이론이라는 것이 도덕적인 삶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주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의 도덕 교육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잘 못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덕 이론, 도덕 원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대로 파악하게 만들어주고,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도덕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 도덕 교육이어야 되는데, 중고등학교 교과서를 보면은 그저 존 스튜어트 밀이 공리주의를 이야기했고, 벤담이 이야기했고, 질적인 공리주의가 있고, 양적인 공리주의가 있고, 칸트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이런 것들을 도식적으로만 가르쳐주고 맙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우리의 도덕적인 삶에 중요한지를 알려주지 않는데, 이 주제는 정말로 윤리 이론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는 그런 주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갑의 입장이 되었을 때 을의 입장을 생각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이 주제는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물과 인간 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갑이 되었을 경우에는 갑질을 하려는, 갑의 입장을 계속적으로 옹호하려고 하고 을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주제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갑이라고 하더라도 을의 입장이 되어보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서 을을 상대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 이 세상에서의 문제들은 상당수가 해결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갈등이 훨씬 줄어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서 갑의 입장이 되면은 철저하게 갑의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려고 하지 을의 입장이 되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 간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이 주제는 인간과 동물과의 관계에서
갑과 을의 상황에서 얼마만큼 우리가 갑질을 하려고 하는지, 심지어는 평범한 사람들마저도 갑질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의 입장이 되더라도 을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이 주제는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자기 이익과 상충될 때 우리가 얼마나 자기 합리화를 하려고 하는지를 이 주제는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월호 문제라든지 이런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자기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객관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자기의 이익이 침해가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는 갑자기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의 이익을 옹호하려고 하지 절대로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주제는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상 논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논리는 특별하게 반론을 제기하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나름대로의 논리를 개발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려고 하지 자신의 이익을 내놓으려고 하지 않는 특징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주제는 잘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를 이 주제는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상식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의를 제기해 보지 않습니다.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넘어가는데 그런 것들 중에서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다 보면은 잘못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어떤 반성을 하지 않고서 살아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 주제는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물 문제, 고기 문제는 단지 채식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종합적으로 되돌아보게 한다라는 그런 차원에서도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유와 실천의 조화인데요. 사유가 없는 실천은 맹목이고 실천이 없는 사유는 공허하다라고 써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식습관을 가지고서 식사를 합니다. 이것은 사유가 없이 실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와 같은 실천은 맹목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들이 지금 채식에 대해서 배웠는데 채식의 윤리적인 정당성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것을 충분히 여러분들이 납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해를 했어요. 다른 반론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와 같은 지식은 공허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고자 한다면 사유와 실천을 조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 알미 실천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망각을 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는 그 삶은 온전한 윤리적인 삶은 아닐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윤리적인 삶을 채식을 통해서 한번 실천을 해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말씀으로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와 같은 질문이었어요. 채식이 문화적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육식에 대한 비난과 논쟁이 심화되었다. 대립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하셨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채식의 논리, 그러니까 윤리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면서 제시하는 논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난 다음에 논쟁을 하면은 훨씬 논쟁이 수월하게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어떤 편견을 가지고서 상대방이 잘못되었다라는 전제하에 무조건적으로 반대를 하려고 했을 경우에는 끝없이 대립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서로가 어떤 입장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를 충분하게 이해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한다라고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은 이런 심화된 비난과 논쟁은 훨씬 줄어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특히 채식의 윤리적인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육식을 즐겨하면서 채식주의자들을 비난하는 분들은 들어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랬을 경우에는 그냥 맹목적인 비난을 하기보다는 비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훨씬 근거가 있는 비난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근거가 있는 비난을 한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것이 대립으로까지는 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감정적으로 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것이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서로 간의 합리적인 어떤 근거를 가지고서 대화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지금처럼 심각하게 논쟁이 이루어지고 서로 간에 비난을 하고 이런 경우는 훨씬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육식을 언급하셨는데 개인마다 기준이 다를 것 같다. 강연자가 생각하는 최소한의 육식의 기준은 무엇인가? 저는 공리주의자로서 채식을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쾌락과 고통의 양, 이것을 따지거든요. 그래서 곤충을 먹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위 중앙신경계를 가지고 있는 동물들을 먹는 것에 비해서 관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페스코 채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스코 채식주의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유제품하고 어류까지를 먹는 그런 채식주의를 페스코 채식주의자라고 하는데, 사실 페스코를 채택했다라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이유는 어류 같은 경우는 중앙신경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고통을 느끼는 존재이고 따라서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페스코 채식주의를 채택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라는 실정에서 완전 채식을 선택하는 것은 너무나도 까다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완전 채식을 한번 채택을 해가지고 실천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모든 음식들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 음식들 중에서 육식 성분들이 안 들어간 게 거의 없어. 근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는 사회생활도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또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원칙적으로 어떠해야 된다라는 것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어느 정도까지 채식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그렇게 나쁜 선택은 아니지 않을까. 이상이 있다, 그 100점짜리의 그 채식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80점 정도만 맞아도 그것도 특별하게 아주 잘못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페스코 채식을 선택을 하고 있는 중인데, 각자가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다양한 방식으로 채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기 없는 월요일 채식주의자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곤충들이나 이런 불가사리나 이런 것들을 먹는 그런 채식주의자들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더 엄격하게 식물들도 먹지 않고 과일들만 먹는 프루테리언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서 채식을 선택하면 될 것 같은데, 아예 무시하는 것은 좀 저는 생각을 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류 정도까지를 먹는 그런 채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